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전 시간에 다루다가 잠시 미뤘던 고대 그리스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꾸 고대 그리스 타령이냐, 외국 것만 좋은 줄 아느냐, 신토부리 모르냐, 신토부리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학문의 체계적인 계보를 쌓아 올린 집단이 서구와 그리스 로마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유가 어떻게 지나왔는지 가나다라부터 이해하려면 역시 이렇게 체계적인 계보가 따로 없죠. 마치 과학 같다랄까요. 여하튼 이전 탈레스와 밀레투스 학파를 지나 그들을 계승한 이오니아 학파의 자연관은 에게해로 퍼져 소크라테스가 계승하게 됩니다.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진리를 가장 중요한 탐구의 주제로 삼고 있었고,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당시의 진리는 요즘 사이비 경제학이 판치는 것처럼 멍멍이나 송아지나 자신만의 진리를 주장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었죠. 춘추전국 시대의 제자백가들은 그래도 다들 제세한민을 기치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친 것이지만, 이 당시 진리주의자들은 말 그대로 아무 말이나 막 떠들어대던 시기였습니다. 그 와중에 소크라테스가 혜성처럼 등장해 소위 지혜롭기로 소문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도장 깨기로 그리스에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항상 덕을 강조했는데, 이들이 일각에서 말하는 고대 그리스의 계몽주의자들이라면 이후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학파에서 등장한 스미스 할아버지가 이 덕이라는 것을 계승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위한 경제학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닐스 웨르겐 린트너라는 분이 쓴 석사학위 논문의 개요를 보면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미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덕으로부터 어떠한 진리도 얻지 못한 선의 없는 금융이 만든 것이라 지적합니다. 이분의 주장은 건전하고 조화로운 경제는 항상 덕이 전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소크라테스의 경제적 주장에는 덕의 개념이 짙게 녹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스승으로 있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3인방이 공유한 주요 특징은 번영하는 상업 및 상업 과정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어떤 상업이 어떻게 번영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질 것인지 그 본질을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어떤 산업이 번영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 본질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죠. 후대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학으로 계승되는 논리인데, 이렇게 상업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으니 상업활동은 덕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나 자신이 아니라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크세노폰의 오이노미쿠스로부터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까지 대부분의 경제학은 사회가 부유해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개인이 부유해지는 것을 중심으로 설계된 주류 이론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가 부유해지려면 개인의 경제활동이 필수이기 때문에 결국 그게 그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자유주의의 모습에 비교해본다면 그 본질이 꽤나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사회와 개인의 부가 자유에 의해서 축적되고 그렇기에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는 소크라테스의 주장이지만, 역설적인 것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폴리스일수록, 즉 시민의 자유가 확대된 시기에는 예외 없이 위기가 뒤따랐습니다. 도시는 선동의 희생양이 되었고, 더 크고 덜 특권적일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집단을 위해 특정 사회 집단을 착취하려는 의도로 소그룹이 선동하는 소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일시적으로 빛을 본 민주주의도 이후로 상당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긴장이 초래되었고, 결국 심각한 시민적 무질서와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차례로 국가의 권력 증대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필연적으로 부도덕한 포퓰리즘 지도자들이 역사적 상황마다 나타났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이들을 조국의 구원자라고 불렀지만, 플라톤은 이러한 아테네 시민들의 지도자 선출에 대해 이러한 평으로 요약합니다. 통치에 적합한 능력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이다 라고 말입니다. 통치에 적합한 자는 인기를 얻고 인기를 얻으면 참주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혹은 참주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치자로서 적합한 자는 추방까지 해서라도 지도자에 오를 수 없게 만드는 아테네의 모순에서 발생한 문제점이죠.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한들 날이 갈수록 무능한 사람들이 집권하는 국가가 제대로 된 운영이 될 리가 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자유를 소중히 했고 경제도 자유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되 덕을 제약으로 뒀음에도 제자인 플라톤은 자유로운 아테네를 그다지 좋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진리를 탐구하던 소크라테스가 자유를 주장하다가 아테네의 시민들에게 사형당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지혜로운 스승은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돌아가셨는데 민주주의에서 지도자로 등장하는 인간들은 한결같이 스승님의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무능한 인간들이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정상적인 제도인가? 라는 의문 같은 거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랜 뒤에 저희 영상에서도 다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플라톤이 생각한 전체주의적인 발상이 기어이 현실에서 파시즘과 공산주의로 나타나 계획경제체제로 작동하고 피비린내 나는 인류의 희생 끝에 왜 스승이 스승인지, 왜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인류의 선지자였는지 말입니다. 물론 플라톤은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망상증 환자들을 위해 이러한 생각을 남긴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어디나 이단이 있기 마련이죠. 번외편 2023년 최저임금 5.1% 인상 3부 이전 번외편 2부에서 이어집니다. 이 모든 문제가 지금 제대로 된 개념이 없이 맹목적으로 최저임금 10,000원을 주장할 때부터 야기된 문제입니다. 10,000원을 주장하기 이전부터 인상에 대한 주장이 계속되었는데 87년에 최저임금에 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단 한 해도 쉬지 않고 최저임금이 오르고 있는데 애초에 최저임금을 매년 올리는 나라는 후진국 말고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럼 그만큼 한국의 최저임금이 낮으니까 그러는 거잖아. 이 자본주의 앞잡인 놈아 라고 말하실 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2021년 미국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은 7.25달러로 당시 환율인 1,1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원화로 7,975원이 됩니다. 여러분, 현실이 뭔지 보이십니까?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겠나요? 당시 미국은 국민소득 6만 달러였고 한국은 3만 달러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미국보다 1,185원이나 높았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만 주면 되지만 한국은 정규직 고용시 줘야 하는 수당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 최저임금은 미국보다 2,000원 이상이 높습니다. 올해는 일본보다 최저임금이 높고 독일은 2010년대까지 최저임금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았죠.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를 거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는데 정확히 최저임금이 제정된 후부터 국내 기업들의 국내 투자 감소와 해외 이전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2010년대로 그때부터 한국은 두 자릿수 성장이 사라지고 만성적 실업난에 빠지게 됩니다. 1%포인트당 성장 시 일자리 10만 개가량이 증가하는데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니 성장이 둔화되고 자연히 일자리가 유지되는 선을 넘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관가하고 있는 게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인건비가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높아지면 낮은 나라를 찾아가는 것은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외국 기업의 악랄한 조건을 자랑하기로 유명한 중국이 괜히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오늘날 세계 경제 2위의 대국으로 우뚝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그 중국마저도 더 이상 인건비 메리트가 없어서 신규 투자가 줄어 실제로 경제 성장률이 속락하고 있는 중이죠.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4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